뭐 F4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한 경제를 다 틀어지고 움직인다 해서 관이 아니라는 거죠. 멤버들을 만나기가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도세도 모르게 아메모사처럼 오던 거 사라져요. 고위층만 갈 수가 있는. 거기서 또 가서 어깨볼 치면서 놀고 바에서 술 한잔 하고 나이트 클럽이 있고. 대동강에 요새 보면 노트가 여러 대가 다녀요. 뭐 0.1% 그런 사람들은 유럽풍의 덕체에서 사는 거죠. 통일로 가는 길목에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가장 눈길을 끈 북한 소식을 순위로 알아보는 평양 깔깔깔 함께 보시죠. 평양 깔깔깔. 리만갑 시청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에 만나는 놀라운 북조선 뉴스 평양 깔깔깔. 보도를 담당할 리만갑의 고문 여성 류현지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화제가 된 북조선 소식을 순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3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김일성 경기장에서 성대하게 열린 평양 국제마라손 대회 현장인데요. 저처럼 고운 여성들은 윙크를 하고 손키스를 날리는 등 선수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은 얼마 전 4월 16일 평양에서 열린 평양 국제 마라손 대회의 모습인데요. 미국은 물론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 총 30개국 650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며 김일성 경기장에는 5만 명의 좌석이 꽉 찰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세계 최악의 폐쇄 국가로 불린 만큼 폐쇄 정책을 펼치는 북조선이 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사를 기획했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외화벌이 때문인데요. 간도 쓸개도 빼줄 만큼 행사를 기획할 땐 언제고 마라손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괴롭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 들어온 순간 24시간 밀착 감시는 물론 미국, 한국, 일본의 국기가 구겨져 있지는 않은지 제조사의 로고가 두드려지지는 않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참가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라손 경기 운영은 최악이었는데요. 마라손 대회의 필수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해 선수들이 화장실을 찾아 건물을 헤매는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북조선 당국은 이익만 챙기는 방법은 그만 좀 생각하고 손님을 배려하는 방법부터 배우시라요.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2위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4월이 정말 무섭습니다. 북조선 인민들이 4월이 시작되자마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북조선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태양절 주간에는 거대한 불꽃놀이부터 악단들의 화려한 공연까지 여러 행사들이 출지어 마련돼 있는데요. 연일 이어진 경축 분위기가 북조선 주민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 같다고요? 모르는 말씀. 행사 기간 중 단연 자랑거리로 꼽히는 집단체적 배경대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집단체적 배경대란 많은 인원이 여러 가지 빛깔의 카드를 하나씩 들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바꿔들며 하나의 통일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북조선의 자랑거리로 선전되는 이 집단체조가 인민들에게는 없던 병도 가져다주며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연습이 한 번 시작되면 기본 3시간 이상은 자리 이탈 금지. 생리 현상을 참고 또 참던 학생들은 결국 방광염이라는 병까지 얻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아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것은 물론이고 복장이나 소품 등 집단 체조에 발생하는 비용마저 학생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민들을 위한 축제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인민들을 더욱 눈물 짓게 만드는 북조선 당국은 인민들을 위한 축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요. 한 주간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 영야의 일입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북조선 인민들이 결국 이것에 손을 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최근 북조선 인민들에게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급부상한 이것은 바로 마약입니다. 품질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뉘는 마약은 주로 보안원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약 거래를 금지시키는 게 아닌 단속으로 거둬들인 마약을 보안원들이 직접 되팔며 마약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소지하거나 제조하다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가볍게 만약에 뭐 1g 정도 뭐 잠깐 했다, 뭐 한두 번 나왔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단련대 있죠. 그런 데를 가게 되지만 마약을 직접 제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를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교도소형, 심하게는 총살까지도 당합니다. 위험천만한 마약에 북조선 인민들이 손을 댄 이유는 바로 배고픔 때문인데요. 마약을 하면 환각 증세로 인해 무려 3일에서 4일 동안이나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덕에 배고픔에 굶주린 인민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찾고 일반 인민들을 비롯해 군인, 노인, 심지어 아이들까지 마약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마약 열풍의 김정은은 한층 강화된 공포를 불러오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을 찾는 주민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만 있다고 하네요. 북조선 당국은 마약 단속을 강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라요. 북조선 인민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순위로 전해드린 경량 깔깔깔. 다음 주에도 더욱 발빠른 소식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찾아오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놀라운 뉴스입니다. 평양 깔깔깔로 오늘 이만갑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화창해지고 하니까 뭐 나도 모르게 뭐 콧노래가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 김범수 씨가 네. 트로트 산매경에 빠지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로는 성악이나 맞아, 오페라. 뭐 이런 팝페라 오히려. 팝페라. 네. 제가 이렇게 음치 박치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자신 있는 거 혹은 요즘 배우는 거. 아니 뭐 그 사실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면 네. 제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긴 있었어요. 뭐요? 사랑하는 박수, 연인을 박수, 만나면 박수. 트로트를 그러면 범수 형이 콕 집어서 네. 뭐 아라 씨나 은하 씨를 보고 하셔도 좋고. 만약에 잘 모르죠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아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해야 트로트 안 되겠다. 갖고 되게 멋있는 발라드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잘못 배웠어요. 제가 지난번 녹화 때 네. 트로트에 관심 있다 해서 핵심을 찔러줬어요. 근데도 그게 안 되네. 다시 한번 꺾기, 하죠. 털기, 그리고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오. 이 세상에 한 번 더. 이 세상에 이게 나와요. 기회가 혹시 이만기 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기다려봐라. 이만기. 기다려봐라. 표정일 때 표정. 표정이. 이 세상에 이것도 괜찮아. 하나밖에 잘 좋았는데 괜찮아. 이렇게 박자 세듯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가리키면서 상대방을 은은하게 쳐다. 둘도 그렇지, 그렇지. 김영철 씨. 나보다 나. 아니 나보다 지금 트로트를 나보다 다들 나. 잘하시는데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뭐 그런 거 좋아요. 포인트가 있어요. 둘도 없는
내용이 포인트가 있어야죠. 저는 이 노래를 최양락 씨한테 배웠어요. 해봐요. 이건 나훈아라는 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웠어요. 희석아, 저기 나훈아 노래는 다 부를 수 없어. 다 부를 필요가 없어. 이 에? 북한에도 이 트로트 창법이 있습니까? 나만의 트로트는 북한의 민요랑 좀 비슷해요. 꺾기가 들어가는. 아, 그래요? 네.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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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꺾기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창법이 어딘가 비슷해서 저희가 트로트를 배우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흥나는 트로트처럼요. 여러분의 일요일 밤을 흥나게 해주는 이만갑인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1%의 모든 것. 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는 북한인데요. 북한의 1% 하면은 과거에는 김부자와 로열 패밀리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명도 교수님, 이제 최근에 뭐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1%.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권력만 있으면 그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의 권력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것도 이제 승계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권력은 물려줄 수 있지만 그거는 상류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 들어가려면 권력뿐만 아니라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달러나 위안화가 있어야 1%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금 장마당 체제로 변하면서 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달러나 위안화가 있으면 별도 따온다. 하늘에서 별도 따올 수 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만 있으면 성분도 바꿔줍니다. 토대, 성분이라는 거 성분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달러만 있으면 김수성종합대학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력만 있고 돈이 없으면 이것은 상류층에 들어가지 않고 못하고 또 1%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특권층 1%가 이제 그전에는 권력형입니다. 대체적으로. 당이나 보위, 군대, 권력형 이제 그 특권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 통치하면서 이 새로운 1%의 특권층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력형 1% 들어가고 결탁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강 선생님 말씀 중에 김일성 대학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는 북한이 그전에는 권력계층이 있는 사람 다 성분이 좋은 사람이 권력계층에 들어갔는데 돈만 있으면 만불만 기중하면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민들은 만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민도 돈을 잘 벌어가지고 상류층으로 부상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리고 신분도 돈 주고 산다 그랬는데 신분을 돈 주고 살 때 누구한테 돈을 줘요? 신분을 뭐 양반 사듯이 사는 게 아니고 국가안전보위부나 그 인민보안부 사람들과 통해가지고 토대를 바꿔버리는 거죠. 성분 나쁜 걸 다 지어버려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네, 오늘 뭐 1% 오늘 주제에 꼭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성군저씨 북한의 1%라는 평양 인민무력부에서 무려 8년간 근무하신 분. 여성분. 자, 북한 1%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오늘 소개를 해줄 탈북미녀 이미경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의 1%의 귀족부대라고 하는 평양의 인민무력부에서 8년간을 군생활을 한 이미경입니다. 북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평양. 그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평양. 누구나 힘과 백으로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저는 부모님의 힘과 백 전혀 상관없이 오직 저희 힘으로 당당하게 군에 입대를 했고요. 평양의 인민무력부에서 다륵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유에서 물을 창조해내는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악바리 정신으로 오늘 이만갑에서 저의 멋진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민무력부 다르다. 인민무력부가 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가요? 인민무력부라는 곳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군에 입대해서 보니까 저희 부대 그 군인들은 하나같이 다 간부집 자녀들이었고요. 인민무력부장 딸, 재판소장 딸, 보위부 간부부장 딸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황당했고 또 제가 그게 입대한 그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중학교 3학년 때 중앙당 옷가에 심사로 뽑혔댔어요. 6학년이 딱 되니까 키가 매달 60에서 62 정도 됐어야 되는데 키가 2cm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옷가에 못 가고 그래서 그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함경북도 도당에 간부하시는 저희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더 군사노무부 부장하고 이렇게 친구지간인데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말씀하시더래요. 함경 인민무력부 청사에서 함경북도에 요군 한 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큰아버지가 저를 말씀드렸대요. 부탁을 좀 하자. 제 조카가 있는데 인물체육도 괜찮고 학교 때 미술을 전공해서 미술도 잘 그린다. 근데 옷가루 뽑혔다가 키 때문에 못 간 케이스니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평양에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정말 잠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르더라고요. 더 군사동부에서 갔는데 역시 또 그놈이 키 2cm 때문에 거기도 역시 60cm, 62 정도 돼야 가는 곳이더라고요. 58이지구나. 58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2cm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랬겠다.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될 뻔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딸이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그 뇌물 작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어느 정도의 뭔가를 써서 들어가긴 했네요. 조금은 썼지만은 그래도 많이는 안 썼죠. 그 아까는 장점이 본인 힘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아까 자기소개할 때랑 좀 다른데요? 아까 자기소개 본인 힘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제 힘으로 들어갔던 게 남들이 만약 뭐 이만큼을 벌어야 된다면 저희 어머니는 요 조금만 호행맨.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돈 많은 분들 가시고 뭐 귀족 자제분들 가는데 그 임영선 선생님께 여쭤보면은 정말 인민무력부가 귀족부대 출신이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인민군을 따져놓고 보면 연대장 이상급의 자녀들은 곧장 대학에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예능계를 빼고는. 그러니까 무조건 군대를 가가지고 3년을 복무해야 되고 뭐 사회, 뭐 광산이나 뭐 농촌 나가면 5년을 일을 해야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부들이, 자녀들이 이제 같이 무력부 총사나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군사복무가 쉬우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내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군사복무를 한 거죠. 예, 이제 보급도 다르고 거기는 뭐 바꾸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인민무력부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는다고 막 아사타사 동사로 수없이 굶어 죽는 그 시기에도 하루 세끼 쌀밥을. 봐봐.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 1%의 부대가 맞구나. 맞지. 예, 그럼 이미경 씨는 계속 군에서만 생활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 8년간 계셨다 그러는데 군 생활만 계속 하신 거예요? 8년간은 오직 군 생활만 했죠. 군 생활 끝나고. 2000년도 4월에 제가 군 생활 끝내고 전역을 했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 꿈이 최종의 제 꿈이 여성 당비서가 되는 게 되게 꿈이었어요. 당비서? 그런 꿈을 제가 키우기 시작한 게 인민무력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나니까 그렇게 힘있고 빽 있는 집 간부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정말 이렇게 위축된 생활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꼭 출세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8년간을 마치고 북한에서 경제전문상업학교라는 데에서 공부를 4년간 하고 제가 기본 여성 간부를 많이 출신하는 이 종합상점이라는 데를 제가 발탁돼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종합상점에서 판매원으로 3개월 근무를 하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당원이고 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점장을 제가 발탁을 시켜주더라고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근데 외제 물건만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그 종합 상점에 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상위 1% 흔히 부자였겠어요? 손님들이 함경북도 도당이라던가 그리고 외아버리 서장들 부인들 일단은 잘 사는 집은 우선 집안을 다 인테리어하고 사니까 그 안에 가구 자체도 거기에 맞게 구비하고 살려고 해요. 어떤 거? 가구를 일본제 그때 많이 모방을 해서 나왔는데 그때 팔렸던 가격이 300에서 400, 500, 600 이렇게 북한 돈으로 그때 시가가 쌀 가격이 1,000원 할 때였어요. 어휴, 엄청 쌀을 한 가마니 1,000원 할 때 300만 원짜리 가구를 해놓고 산다는 그런데 거죠? 그런 가구를 문제는 야. 일본에서 다른 물건은 다 들어오는데 가구만은 못 들여와요. 왜 상선배로 들어다니니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죠.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팔았는가 하면요. 그 주문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우리는 소나무로 해달라. 그러면 그 주문을 목공들한테 가서 그 목재로 해서 이런 카탈로그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런 제품을 짜달라면 그대로 모방해서 그런 분들은 이미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쇼핑을 하나요?
자기네가 꼭 필요한 거 다 사야 돼. 구매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600, 700, 800만 원. 600만 원, 예, 700만 와, 원. 예. 그럼 무슨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같은 거 돈에 구애를 안 하고 그럼 오직 자기가 마음에 들면 지르는 거예요. 와, 막 자스민 지른다고 회원 북한에서도 돈을 지른다고. 북한에서 가능한 거예요. VIP. 발레 파킹 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90년도, 92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분위기하고 2000년도에 전역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졌더라고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 확 달라진 북한 1% 상류층. 오늘 이만갑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고 그리고 얼마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세요. 북한 경제는 네모 손바닥 안에 있다. 뭐 과연 결국 오늘 주제가 그거 같은데요. 1% 손바닥 안에 있다.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겠어요. 북한 경제는 인민무력부 손바닥 안에 있다. 아하. 정답 공개합니다. 북한 경제는 봉화조 손바닥 안에 있다. 봉화조가 누구예요? 봉화조가 무슨 새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 같아요? 정화조 같은 거예요? 정화조? 아니 아까 봉화대는 저거잖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전쟁 나면은 연기 올리는 거. 연기 올려가지고 그거는 봉화대.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봉화대. 자, 사실 우리가 지금 힌트를 못 드린 게 뭘 그냥 알아야 드리는데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봉화조가 무엇인지 김범수 씨와 우리 유현주 씨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뉴스 북에서 온 고운 여성 유현주. 남한 대표미남 김범수입니다. 그런데 유현주 씨는 가까이서 뵈니까 멀리서 볼 때랑 달리 아주 뭐 봄꽃처럼 화사하신데요, 아주. 아, 참. 영혼 없는 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는 범수 동지야말로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멋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크한 목소리로 북한의 자본 세력, 봉화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라요. 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 북한 경제를 꽉 잡고 있는 게 바로 봉화조입니다. 예, 봉화조 멤버들은 북한 최고위층 자제들의 모임으로 보통 30, 40대 젊은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김정은의 형이라고 불리는 김철을 비롯해서 김정은과 호형, 호재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돈도 참 많습니다. 봉화조는 북한 0.1%의 백만장자들, 북한 내 금강, 석탄, 철광석, 목재,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무기 밀매, 마약, 달러 뷔페까지 섭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도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마약도 한다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1년간 봉화조가 찍어내는 위조 달러는 1,700만 달러. 남조선 돈으로 무려 18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 187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북한판 그야말로 상속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봉화조 멤버들은 해외 카지노의 VIP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한 게임에 거는 기본 판돈이 무려 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그야말로 정말 억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북한의 봉화조에 대해 잘 아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리만갑 뉴스 고분 여성 유현주. 남한 대표미남 김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 거예요. 뭐 강민호 교수님 진짜 있어요? 저 말이 이제 나온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정은이가 올라서기 전에 김종철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름만 불러도 알 수 있는 이자처럼 뭐 김원웅이라든지 오국렬이, 이수용이, 그다음에 강석주, 그 고위층들 자녀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몰려다니는 걸 보고 이제 돈벌이도 하고 몰려다니고 할 때, 그리고 이 봉화조가 나온 것은 또 김정철이가 싱가포르에서 외국 유명 팝 가수가 왔을 때 그 그룹이 자기 또래들, 거기 미모의 여성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요. 거기 가서 싱가포르에 가서 노출됐습니다, 우리 언론에.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어떤 한 고위 탈북자가
거기 나와서 이 사람들이 바로 봉화저다. 그래서 봉화저라는 말이 나왔는데 외부에서 볼 때 봉화저라고 할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봉화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런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벌써 한 개의 종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볼 때 봉화저라고 한 것이지 자기네끼리 봉화저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아버지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강한 그 이제 무역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지금 북한이 달러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하기 때문에 달러벌이에 몽땅 그 이제 뭉쳐 가지고 같이 숱한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이자처럼 뭐 금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광석이라든가 속탄이라든가 뭐 나무 목재라든가 또 밀매까지 뭐 김원웅이 아들 같은 김철이는 북경연선에 있는 모든 세관 그 세관총국인데 이 세관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 안에 세관총국이 있기 때문에 김철이가 한번 딱 세관에 나가면 모든 밀수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자기 아버지가 현직 국가안전보위부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딱 나가면 일체 그 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내가 가져오는 물품이야 하면 일체 고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거를 장악하고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야네가 지금 북한 경제를 다 틀어지고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나저나 이 봉화조가 그러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유명하고 권력이 있지만 그 자제들도 돈을 많이 사업을 끄게 하다 보니까 그 북한 내부에서도 권력이 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북한의 봉화조를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봉화조 멤버들을 만나기가 우리 남한에서 이야기하면 재벌 총수나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연계만 되면 보안성이나 보위부 모든 권력이 이제 사업하는데 다 풀리니까. 무역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봉화조들하고 만나게 해주는 말하면 중개업이죠. 브로커. 예, 알선업이죠. 예. 그 친구들이 또 그렇게 끝발이가 좋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게 해주는 거. 예, 예. 김원웅이 같은 건 제가 직접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가지고 무역회사 사장하면서 돈벌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주석국 무역회사 부사장으로 있을 때 국가안전보위부장 대리 아들이 저 밑에 과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나진항에서 일본에서 무역을 할 때 승용차를 들어올 때 그 친구만 데리고 가면 서류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서류는 후에 내려보내줘 하면 무조건 돌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들이 이제 돈벌이를 한다는 거죠. 아하. 제가 2008년도 나오기 전에도 평양에 그런 소문은 돌았어요. 그러니까 간부 자녀들의 유착 관계는 점점 심해진 것이 200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 7일 경제개혁에 북한이 경제 시스템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많아진 거죠. 그 대표적인 기관이 외화벌이 기관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게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장악한 것이 바로 이자처럼 이자 말했고 2세들인 거죠. 예, 우리로 말하면 재벌 2세들인 거죠. 그러니까 파워 엘리트와 머니 엘리트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유착이 생겼는데 봉화조라는 건요. 이거 좀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양시 지하철 봉화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봉화역 이름인데 봉화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간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 말고도 영남산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남산은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영남산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동창, 우리로 말하면 동기 동창들이 영남산 저거 샛별조라는 게 또 있었어요. 샛별조라는 게 군대들이 이게 뭘 달고 다녀요, 이게 머리에.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군 장성 자녀들을 샛별조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가 후계자일 때까지만 이게 존재할진 몰라도 이미 정권을 이제 완전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왜 될 수가 없냐면 김종철이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은이가 모른 척 해줘도 집무실과 같은 데 있는 조직부 부부장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기 뭉치게 되면 최고위층들의 자녀들이 김종철이를 중심으로 뭉치게 되면 이게 한계 또 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용서 안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이 세대가 가면 그 자녀들이 이제 김정은이를 받들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한 김종철이 중심에서 이 아이들이 뭉쳐서 김정은이를 도와주고 있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왜? 그 아버지들이 지금 김정은이를 위시로 해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조는 안 되면서 김정철 친구들이잖아면서요. 같이 어울려 다니고 싱가포르 가고 뭐 어디 말레이시아 가고. 근데 그걸 그냥 돈 내는 거지. 그럼 김정은도 그냥 놔둔다는 건지. 아니 지금은 김정은이가 지금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직장 위치로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인민무력부 거기서도 자기네끼리 어떻게 어울려 다니고 그걸 보셨나요? 이렇게 봉화조처럼 이렇게 몰려다니고. 매출에 나가면 걔들 집에 종종 놀러 가거든요. 근데 가면 뭐 재밌게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도간도간 얘기하느라면 자기네 세계 말들이 나와요. 뭐 자기네는 군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놀았다 이런 말 막 들어보면 그때 시대에 벌써 애들이 태닝이란 걸 하고 다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게 유행이었어. 예, 그때 동창생들 사진을 보였는데 저보고 누가 제일 이뻤나면 봐달라고 해서 쭉 봤는데 어떤 아이가 유별나게 까만 거예요. 이쁜데 까매요. 그래서 내가 얘는 다 이쁜데 왜 이렇게 살결이 좀 하였으면 좋겠다니까 흑인들 보게 되면 여자들이 살결이 유난히 부드럽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서 그게 유행돼서 이렇게 막 한대요. 일본에서 그것도 그거 같아요. 그리고 걔들은 너희 굶으면 어떻게 놀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끼리 이렇게 아무래도 다 간부계층 자녀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와인 뚝 해놓고 마시고 하면서 뭐 한국 드라마 보면서 뭐 19금 놀이도 막 하고 뭐 이런 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버지들이 다 체면이 있는데 그러다가 걸리면 어쩌나 시범에 걸려서 출당 철직 당한 부모들도 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절대로 수준급이 안 맞는 애들하고 휩쓸리지 말라. 그러다가 말이 나거든요. 근데 왜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북한이라는 나라도 밑에 국민들이 신서를 중요하게 봐주는 이런 거를 저 체면상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신서가 막 올라오면 그거를 어느 정도 무마하는데 완전히 무마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런 거 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국민들을 다 굶어주는데 너네는 뭐 이러고 생활하고 그런 걸 막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자녀들이라는 게 뒤에서 너는 행동이 다 그렇다. 이러니까 제기돼서 아버지들이 그걸 출당 청지고 당하고. 예, 북한 1%들의 이야기 정말 살짝 아주 이제 살짝만 들었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다음 주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세요. 북한 고위층 비밀 파티에는 꼭 메모가 온다. 자, 북한 고위층 비밀 파티에는 누가 올까요? 북한 고위층 비밀 파티에는 꼭 한국 노래방 기계가 온다. 불쌍하다. 아니 노래방 기계 말고 아예 그냥 밴드. 사람이에요? 사람? 밴드. 아니면 북한 고위층 비밀 파티는 꼭 공훈 배우가 온다? 공훈 배우가 왜 오지? 기왕이면 이민 배우가. 비밀 배우지. 아 이거다. 비밀 파티에는 폭탄주 제조자가 온다. 일리 있다. 오.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고위층 비밀 파티에는 꼭 금성학원 학생이 온다. 야, 이걸 어떻게 맞춰? 금성학원이 뭐야? 금성학원이 뭐야? 정답을 여기서 학원도 아니고 금성학원이 지금 뭐야? 이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폭탄주를 제조하는 무슨 학원 그런 거 아니에요? 금성학원. 야, 이 금성학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예술 전문 학원이나 같은 데인데 예술 전문 학교. 북한에서도 평양에는 뭐 이런 전문 학교들이 몇 개 되지만 금성학원은 최고로 보면 된다. 이거. 거기는 뭐 악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성악 다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설주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이설주가 이 학원, 이 금성학원 출생이고 인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뽑혀서 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아야 초등학교부터 아야 가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양예고 서울예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성학원에서 개원 예중, 그러니까 개원 여기는 예고 이렇게. 부유층, 상류층,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 기반 기득권 엘리트 계층의 자녀들만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자기 부인을 이 학원 졸업생으로 뽑을 정도로 인물도 예쁘고 뭐 기량도 좋으니까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이 가는데 그걸 또 부른다. 이거 그 여기 일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일반 학생들이 아마 이쪽 집 이쪽에 앉은 분들은 여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뻐도 아니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기는.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아니 출신 성분에 그러니까 한 도에서 2명, 3명 뽑아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거기 등록 되겠냐고요. 대체로 평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가고 지방에서도 뽑아갑니다.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어도 자기 예술적 기능 없으면 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왜 그런 고위층 비밀 파티에 가는지 이걸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음악무용대학, 용화대학 아이들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 금성학원이 조금 달라진 게 전문대학처럼 변했습니다, 이제는. 학원이지만, 예. 거기서 3년도 공부하면 대학 졸업증처럼 이렇게 변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성년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북한 고위층들이라도 미성년자나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부르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불러와서 한다는 거는
고위층이고 빽 입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갈 정도면 얼마나 고위층이 부르겠냐. 그러니까 북한 고위층도 국수별로 있는데 한 20명 정도의 최고위층, 김정은이를 놔두고 고위층, 이자재가 이름 불렀던 사람들이 다 20명 안에 들어간 강석주, 그다음에 김원웅이, 황병서, 최룡해, 조현준이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이제 권력이 있거든. 이수영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파티를 할 때 자기가 불러요. 조직비서면 조직비서, 당비서면 당비서인데 야 우리 이번에 그 좀 놀러 가는데 몇 명 좀 보내줘라 하면 버스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실제. 가서 뭐해요? 무슨 공연을 해요? 공연하는 거야? 아니면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거기서 노래도 하고 뭐 춤추면 춤도 하고 그냥 즐기는 거죠. 즐기는 게. 그리고 이제 저는 왜 금성학원 학생들 중에서 이런 비밀 파티에 초청이 되는 거는 윙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도 그런 자리에 이게 뭐 결국 대체 보면 노래나 춤을 하는 애들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걔네들이 간부 눈에 들면 그다음에 얘네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재산이라든가 보통 뭐 제2, 제3의 이설주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부들 자체도 이제 좀 그런 걸 또 스카우트하는 면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뭐 좀 전에 그 강영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도 또 나이가 좀 연령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거기서 눈에 나면은 뭐 그 직업이 앞이 또 장래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착 관계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 거기는 비밀 또 파티만. 음악 악단이나 유명한 이 권력과 항상 가까이 있는 그런 또 예술단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정말 궁금하시죠? 네. 그 금성학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있어? 네, 함께 보시죠. 야. 근데 여기 우리 종합예술인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보니까 이게 종합예술인 양성소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 공연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자랑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맞아요. 이렇게 북한의 저런 그 학원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게 자기네들 어떤 예술성에 대해서 어떤 뭐 개성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어떤 외국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도 문화예술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맞아요. 어떤 그 설정이야, 설정. 설정이 아닌가. 예술가가 아니라 기술자 같아. 네, 저고리를 입고 선생님이 막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평상시 저고리 입고 그렇게 수강 주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피아노랑 노래랑 뭔가 하모니가 맞는 네. 느낌이 아니고 피아노 친 사람은 열심히 피아노만 치고 맞아. 반주 느낌이 없었어. 네, 그냥 각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탈북 민주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금성학원이 일반 우리 그 저 북한 주민들도 이런 학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다 북한이 유일하게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게 금성 제1거둥이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금성 1거둥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아니 아마 제 기억에는 93년 전에는 저도 함흥에서 왔지만 함흥은 이제 당보중학교라고 거기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인재들만 뽑아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그 보내거든요. 금성 1거둥으로. 그러니까 전문 인재들 예술 분야 쪽으로 집중적으로 키우는 데가 바로 금성중학교죠. 아까 홍서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음악은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성학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북한 출세를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한국의 특목고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목고가 북한의 금성학원인데 저희 동네에서도 어렸을 때 음악에 타고난 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는데 저기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저희 같은 신분은 가지 못한다고. 아예 저희 무산군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금성학원에 갔다는 건 뭔가 하늘에서 진짜 별을 땄다라는 거였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특별 서조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얘네는 학교가 끝나면 뭐 만경대학생 선영공전에 간 애들도 있지만 그 선영공전에 소속이 됐지만 따로 특별반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이설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네, 제 후배도 여기 있었는데 저희 인민보안성 협주단에도 그 특별 서조반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일명 이제 왕장 경음악단 이런 데 못 들어가면 저희 협주단으로 왔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탈락해서. 장청대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장청대 때 인민보안성 지고 있으니까 너 그럼 인민보안성 가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협주단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애들을 미리미리 김정일한테 선보여요. 쭉 자라는 과정 보면서 아, 쟤 좀 재능이 괜찮다, 쟤 많이 늘었다, 많이 예뻐졌다라고 하면 그 애는 쭉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쟤 키가 안 자랐어 왜? 쟤 기량이 별로 안 늘었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노래, 외국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외국춤들, 율동들 너무 잘해. 우리 소녀시대 못지않게 정말 율동들 많이 배우거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쪽에 있던 출신들이 춤추는 걸 보고. 근데 그 금성학원에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뭐 토대 성분 다 떠나서 무조건 입학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김씨 가족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미녀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은별이라고 해서 글 잘 쓰는 애들. 아, 맞아, 맞아. 그림 잘 쓰는 애들. 얘네 다 금성 다 들어갔거든요. 토대가 엄청 나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얘네를 봤어요. 인정을 했어. 얘는 정말 좋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서 금성학원에 그냥 프리패스로 입학을 하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봉화조나 지금 금성학원이나 다 상류층끼리의 만남인 것 같은데 뭐 파티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교류를 하는데 또 다른 그 상류층간의 그 장소라든가 그 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까? 북한 뭐 평양도 이제 뭐 놀 때가 이제 한종이 돼 있으니까 뭐 문선 물놀이장 가서 계속 물놀이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호텔에 모입니다. 고려 호텔 하면 가본 사람도 알지만 2층에 올라가면 당구대가 잘 갖춰져 있어요. 포켓볼 치면서 놀고 바에서 뭐 술 한잔 하고 지하 1층에 내려가면 빠칭코가 있습니다. 고려 호텔. 그다음에 나이트 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고려 호텔이 45층까지거든요. 네. 40층부터 45층은 일체 외국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건 김종일이가 세뇌했던 거네요 그때. 그리고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고위층만 갈 수가 있는. 거기서 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누가 오면은 왔는데 피하죠. 거기서 아이 안 들어갔네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그 걔들 그 지금 신풍 속도가 스키하고 요트입니다. 요트요? 네. 대동강에 요새 보면 요트가 여러 대가 다녀요 이게. 아니 요트를 진짜 탄다고요? 예. 원래는 그것이 체육단 소유였는데 요트 훈련 주고 뭐 요트 경기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김정은이가 요새 야 이거 대동강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보기 흉하다. 뭐 그런 얘기 있다가 요즘 나온 것이 요트를 그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스키. 겨울에는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이 생기면서 요새 그쪽으로 또 많이 가더라고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게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아마 모르실 건데 근데 결국 보게도 역시 이자 말한 그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회원권을 파나 보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사람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뭐 그 얼굴이 회원권이죠. 예, 북한의 1%는 취미 생활마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요. 그 1%가 산다는 평양에 관한 주제입니다. 보여주세요. 평양 1%가 사는 곳은 네모 옆이다. 오는데. 정답! 평양 1%가 사는 곳은 대동강 리버뷰 옆이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봉화역 옆이다.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봉화역 옆에서 산다. 봉화역. 대형마트. 1%가 사는 곳은 고려 호텔 옆이다. 아니야. 거기 너무 시끌벅적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니지, 거기가 뭐 외국인들 많이 온다 그랬잖아. 지금 뭐 장마당 가면 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초콜릿떡 기범이 크듯이. 아니 그게 아무도 많이 오면은 뭐 먹을 것도 많이 올 것 같고. 초콜릿떡. 나는 평양 1%가 사는 곳은 금성학원 옆이다. 금성학원 옆이다. 정답 확인합니다. 평양 1%가 사는 곳은 화력발전소 옆이다. 불나지 않나? 막 불. 정말? 그러니까 일단 평양 하게 되면 이게 중앙난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지방들은 연탄을 떼요. 네. 근데 평양만은 유일하게 평양 화력발전소를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도시에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기도 결국은 화력발전소 나오기 때문에 그 인접이 당연히 우리로 말하면 역세권이라든가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전문가 같아요. 집 좀 파시나 봐요. 아닙니다. 그래서 딱 화력발전소 옆은 아무래도 공해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역이죠.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기도 흘러가고 온수도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인접한 것이 평천구역이라는 것입니다. 평촌? 예, 평천.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우리로 말하면 강남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으로부터 쭉 왼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한참 쪽으로 쭉 아래쪽으로 강남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네네. 우리로 말하면. 근데 자 예를 들면 누가 살아요? 평천구역이 이제 천리마고리가 그 형성이 되면서 그때 70년대 중반에 이 화력발전소를 중심해 신도시가 건설돼 가지고 그게 중앙당 부부장 아파트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장령 아파트는 유일하게 평천구역에 처음 생겼어요. 장령 아파트 단지가 요란동이 있습니다. 요란동. 그 장령 아파트 구역에 가면 한 동에 한 100세대. 100세대. 넓은 거, 평수 넓은 거. 교수님은 평수가 어디 한 사셨어요? 45평 정도 되고요.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면 저 보통광구역에 있는데 김일성 광장 가기 전에 보통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통교 지나자마자 신원동인데 이 화력발전소하고 직선거리는 4km도 안 됩니다. 보통교 있는데 바로 보통교 넘어 그 보통교 있는 데가 바로 그 평양 제1고등중학교 그게 바로 거기에 있고 신원인민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고 이걸 보면 이 평양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도시가 그 주변으로 한 8km 정도를 뺑 돌라서 아파트 단지 최고급 아파트는 다 그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 그 주변에.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 광장하고 평양 화력발전소하고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구역하고 붙어 있다고 봐요. 창간거리하고도 붙어 있고. 저기 단독주택도 있어요 이 근처에? 거기는 단독주택은 없어요.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딱 이제 우리 김일성 씨가 말했던 봉화역이 있는데 창광산 주변으로 단독주택 단지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1%가 사는 데지 0.1%가 사는 데는 아닙니다. 최상위층은 안 살고. 최상위층은 보통광구역에 다 몰려 있어요. 대동강역에서 직선하고 아까 그 화력발전소하고 거리가 꽤 있던데 왜 역을 좀 떠나서 그렇게 그런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그 옛날에는 좀 뭐 그런 문화가 좀 없었는데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시내도요? 예, 그렇죠. 평양 시내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겨울에는 아마 냉동 도시럽이랄 겁니다. 예. 전기도 막 자주 끊기나 보죠? 그렇죠. 전기 끊기지 난방이 안 돼가지고 평촌 화력발전소하고 요 주변이 아니면 사는 사람 겨울에 외투를 다 입고 자고 나오거든요, 이게. 예. 언겨울.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재밌다. 야, 얘기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보세요. 이 화력발전소가 평양시나 비롯해서 그렇게 큰 화력발전 단 하나밖에 없고 평양시의 모든 아파트 온수 공급을 이 화력발전소가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난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화력발전소가 가까운 데는 막 뜨거운 머리 가서 막 칼칼 나오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가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화력발전소도 석탄도 없고 설비도 낡고 하니까 화력발전소 만가동시키지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타빈이 6개 있다면 6개 돌릴 때는 그래도 물을 절절 끓여서 이게 이 타빈 돌리고 나서 그 증기로 물이 되거든요. 물을 끓인 물을 증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끓인 물이 다시 온수로 돌아가는데 많이 끓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온수 하려면 많이 섞어야 되잖아요. 뜨겁지 않은 물 섞어가지고 돌아가야지만 이 관을 돌릴 수, 저먼 데까지 가잖아요. 영하 20도에. 그러니까 가다가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터져버려. 그러니까 다 식다 보니까 난방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점점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대동강구역, 저 망경대구역, 뭐 저기 저 홍대산구역 이런 데는 찬물이 가는 거죠. 김영선 대표님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새 정보. 평촌구역이 가운데는 그래도 시설이 좀 괜찮은데 살짝 그런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되다 나니까 이 파이프들이 다 노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0.1% 같은 그 집이 보통광구역 소장동하고 소재동에 이제 많이 집중돼 있어. 그 단독주택이에요. 저희 총리네 집이 소장동에 있습니다. 보통광구역 소장동. 그러면 화력발전소가 조금 먼데 그 동네는 또 어떻게 하냐? 가열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오는 걸 중간에 거기서 끓여가지고 빼다 보니까 그 단독주택이 그런 지역도 창광거리도 마찬가지. 창광거리도 들어가면 물이 좀 식으면 그 창광거리에 그 이제 가열 난방 장치를
다시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돼서 보일러 시스템이 다시 있어가지고 거기서 도폐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창광거리 같은 간부사대, 중앙당 아파트 이런 데는 다 에이, 따뜻하죠. 그거 외에는 다 냉방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을 그렇게 불바다를 만든 데 놓고 자기들은 그렇게 춥게 살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11층까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로얄층이 있고 뭐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매겨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충 이제 간부 아파트면 부부장 아파트가 5층까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층에서부터 한 6층, 7층까지만 제일 그 로얄로 치지 그 위에 높다고 해서 로얄로 치질 않습니다. 왜? 전기가 없으니까 끊기면 40층 올라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걸어서 집이 바로 올라가야 40층인데 우리 집에 왔다가 그때도 당시 전기가 되면 해야지. 집에 안 올라갑니다. 40층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집이 없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었으니까 저희 집으로 오고 어몽길 대장도 힘들겠다고. 선생님, 그러면 네. 체룡이는 어디 살아요? 이게 체룡해처럼 뭐 0.1% 최고위급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유럽풍의 그런 독채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체룡해가 또 김일성 청년동맹 중앙회를 비서할 때 살았던 집인데 지금도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동네가 저기 잔디밭이 쫙 걸려 아니 있거든요. 집도 이게 집이지만 밑에밖에 조경을 없어요, 집도 집이지만 저기 이제 조경을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조경은 누가 해요, 저런 조경은? 노동자들이 그것도 해줘. 당연히 그 군수상 그 의사당 격리부터 하고요. 적용뿐이 아니라 이게 봉제라고 하나요, 분제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런 예술도 당연히 이게 전문가들이 하겠죠. 혹시 화력발전소 여기서 근처 아파트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양 같은 거는 그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는 이게 고층 아파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오늘 창광거리부터 시작해서 고층이 많이 섰는데 매 저 아파트마다 이게 펌프 양수장이 있거든요. 양수기가. 예, 양수기가 가지고 양수기로 다시 쏴 올려줘야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물땅구가 없어요. 아파트는 모든 물땅 꼭대기에 우리는 물땅구가 있고 내려오는데 네. 북한은 위에서부터 올라가. 밑에서 올려줘. 네. 그런데 로얄층이 이제는 점점 또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은 데는 싫은 거죠. 들어올까 그래서 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로얄층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평양 아닌 다른 그 북한 주민들도 화력발전소 옆에서 살고 싶어 해요? 저런 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하루 24시간이면 전기 오는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발전기를 가져다가 주변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거기 그러니까 거물급 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좀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화력발전소 근처에 가서 살기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 화력 발전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주변에서 막 얼음판에서 썰매 타고 막 이러다가 춥잖아요. 추우면 거기서 나오는 재가 있어요. 모래재처럼 된 건데 거기에서 막 몸을 녹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다 손 놓고 이렇게 보일하게. 손 따뜻하게 하거든요. 보일하게. 네, 그리고 그쪽에서 뜨거운 물이 또 나와요. 네, 그럼 그 뜨거운 물을 아침에 일찍이 가서 줄 서가지고 받아서 세수하거나 머리 감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난방비 걱정 때문에 좀 온도 낮춘다 뭐 이러는데 이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뭐 평양 말고는 뭐 다들 꽁꽁 얼었던 그 추운 겨울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예, 다음은요. 북한 1%의 아주 은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은밀한 이야기. 뭘까요? 북한 1% 상류층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네모다. 북한 1% 상류층 은밀한 이야기. 부인들이 진짜 속 편히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북한 1% 상류층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호스트 바다? 뭐야? 설마. 아니, 북한에도 이상한 수 있잖아요. 북한 1% 상류층 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해외 밀수 쇼핑하는 장소이다. 자. 홍서범. 저기 아까 은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은밀하지, 그렇지. 사우나에 마사지하는 이런데 그거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남자들이 남자들이 가는데 거잖아요. 얘기하는 것 같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각자 좋아하시는 곳을 아니 얘기하시는 그게 아니라 부인들이니까.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 1% 상류층 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요양소다. 아니, 요양소면 요양원 병원 같은 데 아닌가요? 자, 요양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양소가 뭔가요, 김주원 선생님? 북한은 이게 휴양하고 요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은 말 자체로 이게 병 치료를 일을 하다가 병 치료를 할 때 온천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유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요양소 하게 되면은 경성에 있는 뭐 주울온천,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뭐죠 달천, 삼천군의 달천 요양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온천제 가는 겁니다. 네, 거기 가면 뭐 남한에서 소위 말하는 제비들이 날아가요. 진짜? 제비가 북한에도 있어요? 제비들이? 제비가 있죠, 당연히. 남자 여자가 있는 세상엔 제비가 꼭 있죠. 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리 남한의 유한마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상위 1%의 아줌마들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네, 그리고 남자는 거의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을 핑계로 해서 그런 곳에 가는데 특히나 이게 주울 쪽에 가면은 이렇게 뭐 부인병이라고 해서 불임증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그 치료를 하는 데가 그쪽이거든요. 아, 그 뭘 치료를 해요? 그럼 뭐 딱 온천 치료. 온천요? 예, 온천 안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죠 이게 견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감탕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근데 최근에 뭐 이게 경성요양소 같은데 결국은 그런 마담들이 갔다가 마약이나 그래 성상납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남자가? 네, 진짜로? 원래는 거기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예, 일을 하다가 가서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그 내가 그 뭐지 전문 부서 안에 그 휴양국이라 이게 그 전문 요양이나 휴양을 맡는 부서가 노동성 산하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 기사 보니까 한 번 와서 두세 달씩 머문다 그랬는데 그 남편들이 가만 놔두나요? 두세 달씩? 그 당연히 남편이야 좋아하겠죠. 왜 좋아해요? 아니 여자가 왜 좋아하지? 바람은 없어. 그게 요양소라는 거 자체가 북한에서는 그 요양 자체가 한두 달 이렇게 머무는 것이지 막 하루 놀고서 그 다음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저 주울 요양소 자체가 산부인과 부인병, 그다음에 뭐 관절 이런 거 기본 많이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데라. 지금 우리 남한에서도 남자들이 두 달 석 달 자기 와이프가 뭐 하루 이틀만 친정 갔다 온다 해도 좋아하는데 네. 두 달씩 어디 갔다 온다는 우리나라엔 저런 요양소가 없나? 부인병 학교? 아니 이거 묘한데요, 강명도 교수님? 아니 요양소라는 개념부터 우선 좀 정리해보고 이게 뭐예요? 병원이 아니고 물리치료라든가 뭐 감탕치료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경성 온천요양소가 온천으로 치료하는 데거든요.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뭐 몸에 냉이 있다는 거면 그래서 요양소를 만들어 놓고 저기는 경성 온천요양소 다음에 이제 주울 온천이라고 하는데 저런데 일반 노동자들이 가는 데 있고 정부 각이 있습니다. 특각처럼 이렇게 단독주택처럼 지어놓은 우리 말하면 방가로 멋있게 지어놓은 방갈로처럼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독채요. 간부들 그 부인들이 가면 그런데 독집 같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그 안에 이제 욕조도 있고 다 뭐 마사지 하는 데 있고 감탕 치료하는 데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그 이제 그 각 안에 그러다 보니까 간부의 부인들은 그 요양권을 얻어가지고 한 달씩 가서 치료를 하고 오는 거죠. 자기가 관절 아프다 하면. 그러면 그건 누가 해주냐?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사, 의사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꾸려져 있습니다. 저 바닷가입니다. 한쪽에는 호수고 뚝 하나 사이로 이쪽에는 동해바다. 통천입니다. 통천군에 있어요. 통천군에. 상당히 물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가면. 시순이 누나 집 옆이래. 네, 우리 집 그러니까 옆에. 그런 데가 바로 요양소거든요. 예, 우리 집 옆에. 그럼 물리치료사들하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희순이 형은 자기 집 옆이라는데 저기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저는. 저기 요양도 해봤어요? 예, 예. 치료도 받아봤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저는. 왜? 어떻게? 하는 그 요양권이 있어요. 그거 돈 주고 사요. 사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백으로 또 이렇게 회원권 또 뒤로 그 해서. 요양권만 사면 가서 치료받고 이런 거 다 무료예요. 그래서 먹을 식량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슨 뭐 불륜 장소로 볼 만한 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많이 진짜 와요. 치료를 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간부들 부인들이나 가서 한번 소문이 좀 나지 않았습니까? 경성원소 주울 온천에서 간부들 부인이 자주 한 달 동안 온천 치료 받다가 거기서 불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들킨 거죠. 그렇지. 들키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대체로 뭐 들키지 않으면 괜찮고 한번 또 걸리고 나면 이제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들키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왜 가서 한 달 동안 쉬다 오셨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들키는 사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얘기 다 들으니까 안 들키면 괜찮네. 제비가 문제요. 아니 거기 가면 나라와 있는 제비가 문제지. 남자만 오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맞아. 저도 가봤는데 남자는 별로 안 보여요. 다 여자들이에요. 여자 제비가? 예, 이거 이제 치료받으러 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한 80% 그렇겠지. 그럼 우리 저 예. 탈북 미녀분들도 요양소에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저는 요양소를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TV를 통해서 항상 그 요양소에서 진료를 받는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크셔서 가는 곳마다 요양소를 세워주시고 요양소에서 가만히 우리 눈에 웃지 말라. 요양소에서 모든 인민들이 이렇게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사라는 것은 정말 그 사회주의 의료 혜택을 마음껏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인민들이 TV로 계속 나와요.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계속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인민들은 저는 그 문전에도 못 가봤어요. 요양소가 어떻게 생겼지도 몰라요.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민들은 둘째치고 군대들도 결핵 요양소가 있어요. 예. 결핵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결핵 환자가 인민 뭐다 사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성급들이 와서 놀아요 거기서. 거기면서 또 사과나무가 또 좋대요. 그 사과 열매를 다 가꾸면서 또 해주면 그 사과나무 밑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 농촌 주변에 있는 요양소 농촌 주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처녀 제비들도 많이 와요 거기. 제가 그 잠깐 그 보이부 쪽에서 그 선전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이부장 마누라가 요양소 경상 요양소에 가서 2달을 있다가 온 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조금 아팠는데 그게 감탕 치료가 되게 유명해요 경성에서. 그래서 자기는 다리가 조금 무릎이 조금 쑤셨는데 그걸 갔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설들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도 아프지도 않은 자기 딸을 데리고 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 요양소라는 것은 방송에서는 항상 인민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는 간부들과 그 1%도 안 되는 그 사모님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구경도 할 수 없어요? 일반 우린 못 시민들은? 가요. 어떻게 가요? 이래놓질 않는데. 저기 혹시 이런 거 말고 또 부잣집 사모님들이 즐기는 거. 사모님들이 주로 마사지나 외야 상점 서핑을 즐겨 하세요. 그리고 뭐 집에서 뭐 끼리끼리 모여서 뭐 한국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는 드라마 분들도 봐요? 예, 그걸 자주 즐기는데 이런 마사지 샵 같은 경우는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샵을 이용하는데 여기는 뭐 일반 현들이 이런 샵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샵처럼 이렇게 갈바닉이나 뭐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예. 북한에도? 예, 그럼요. 예. 한때 북한의 TV에서 이제 부르저와 이렇게 하면서 강아지들 안고 나오는 그런 민족과 운명 이런 데 보면 뭐 부르저 이런 사람들 이제 강아지를 안고 나오는 것들이 나왔는데 평양에서도 유행을 했었고 이제 국경연선 지역 가까운 데서도 강아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예요. 이거는 네,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특히 평양에서는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넓다 보니까 가서 보면 외국에선 강아지들한테 옷도 입히니까 그 옷들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옷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구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옷을 그대로 본을 따서 재봉하는 집에 갖다 줘서 여론촌으로 강아지 옷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강아지 옷 입히고 막 예쁘게 하면 막 욕해요. 이건 말이야 사람 옷 입기도 힘든데 강아지한테 그렇지. 옷 입힌다고 막 자본주의 바람이라고 욕하는데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강아지를 몰래 쓱 안고 몰래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북한은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거의? 없고 애완용 강아지 이름인데 위성이. 위성이요? 왜 위성이? 위성이. 하늘의 위성, 별의 위성. 왜 개 이름을 위성? 아니 북한에서는 장군님이 김정일이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따르는 하늘의 위성이 되자. 인민들은 우리가 장군님을 바라보는 위성이 되자. 위성 대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장군이라고 지면 안 되겠다, 그죠?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히. 복실이 없어요, 복실이? 장군을 바르는 거. 복실이 있어요. 복실이 복실이가 흔한 게 복실이요. 사람 이름 복실이도 많고 개 이름 복실이도 많아요. 그 남한에서는 그게 정말 그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드는 백이 있고 입는 옷이 있어요. 그렇지.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그 기본적으로 그게 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도 그럼 돈이 많으신 사모님들이 드는 백, 뭐 입는 옷, 아니면 뭐 관리하는 법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무슨 가방인 줄은 몰랐는데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북한도 루 그게 있어요? L 그게 루가 있어요?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서. 근데 북한에서 정말 연예인 영화 배우들 좀 이름 있는 영화 배우들이나 고위급 사모님들 저는 못 들어봤지만 군인이라서
사모님들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무늬가 이런 네모난 무늬가 유행이 돼서 다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이 이걸 들고 다닌다고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중국이라든가 어디 다른 외국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간부들이 부탁해서 그치, 와이프들이 외교관이라든가 부탁하니까 부탁해서 가져오고 또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 신발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하면 나 이거 대성백화점에서 샀어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날 대성백화점 가서 사서 똑같은 신발을 또 다 신으면 똑같은 신발을? 네. 제가 이렇게 상점에 있을 때는 그 잘 사는 집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 자체가 틀려요. 버섯부터 시작해서 그 군 목걸이도 이렇게 두께가 틀리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게 한국 옷을 많이 부탁을 해요. 저희 중국에 있는 고모가 라진 선봉에서 대양 상점을 운영했어요. 한국 제품만 전문 팔고 했는데 겨우 들어가서 상품을 찌고객에서 나오는데 나올 때 아예 고모가 상품을 아예 가위로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한국 물건만. 예. 왜냐면 세관을 못 통과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상점에 와서 이거를 좀 가격을 많이 붙이는데 저는 거짓말해서 2배까지 붙여봤어요. 번 가격에 2배까지 이렇게 붙여서 파는데 없는 상품이니까. 진품은 진품입니다. 예, 진품이죠. 예. 근데 잘 사는 집 사모님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오면 사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도통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옷이 왔습니다. 와보세요. 이런 말을 못 하고요. 사모님, 그러니까 언니가 좋아하시는 이 부분 딱 어울릴만한 옷이 왔으니까 와보실래요? 하면 딱 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마음에 들면 부른 대로 주고 가요. 네, 북한 1%의 모든 것. 이제 마지막으로요. 북한 1% 상류층 특권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주제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북한 1% 상류층 자녀들은 네모에서 인맥을 쌓는다. 북한 1% 상류층 자녀들은 학교에서 인맥을 쌓는다. 학교에서 인맥을 쌓는다. 어차피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가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대학교까지? 그럴 것 같아요. 북한 1% 상류층 자녀들은 컴퓨터 게임에서 인맥을 정확하게 영어 좀 발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컴퓨터 게임. 자, 홍서 귀엽네 가운데서. 뭐 뻔한 저거는 정답은 술집이에요. 진짜? 자녀들인데 1%끼리 모이는.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주제가 그거였잖아. 상류층 파티, 부모님과 함께하는 상류층 파티에서 인맥을 쌓는다. 파티에서 쌓는다. 정답 확인. 북한 1% 상류층 자녀들은 화력발전소. 유치원에서 인맥을 쌓는다. 비슷했어요. 나 유치원이라 하지 않았어? 초등학교라고 했지, 초등학교. 마음속으로 했으면 했나? 나 아까 진짜 살이 바뀌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다니셨던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다 다녔어요. 다가서 때부터요. 원래 다닙니다. 다 다녀요. 학년 전 의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에 인맥 쌓는 게 안 맞잖아. 그럼 뭐야? 전부 다 인맥 뭐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유치원이냐에 따라서 그런. 북한은 이게 타가서부터 대부분 다 가요. 엄마 아빠 다니는 공장 안에 타가서 유치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 아빠가 다 공장 나가니까 애들도 같이 출퇴근하는 거예요. 타가서부터 유치원까지. 그렇구나. 자, 그러면 도대체 유치원 인맥 먼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예, 강문희 교수님. 대단하시다. 뭔가요? 뭐 유치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유치원에서 동마다 유치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마다 유치원 다 있기 때문에 북한은 또 동마다 인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씩 다 있습니다. 동마다. 동에 유치원 다니면 자동으로 또 그 동에 그 인민학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한 직장, 한 곳에서 다 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뭐 출세하던가 쫓겨나지 않는 한 고동에서 계속 살게 돼 있거든요. 예. 한 번 그 배정받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인맥이 생긴다는 건데 그럼 1% 상류층 그 유치원은 어디냐? 신원 유치원, 창광 유치원, 경상 유치원. 그 지역이 좋은데 간부들 자녀들이 몰려 있는 간부 사택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광 유치원이라는 거 있는데 이 창광 유치원은 진짜 1%도 못 갈 것 같아요. 여기는 0.1%.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몇천 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1%만 해도 지금 북한 주민 2,300만 23만 명인데 이건 뭐 그 자녀들이 다 간다면 뭐 어쨌든 차관 이상급 되는 손자나 자녀들 그게 저희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그 차관급 이상 되는 자녀들 외에는 갈 수가 없는 데가 창광 유치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창광 유치원 최룡해가 뭐 자기 뭐 아들 뭐 유치원 타가서 다닐 나이 없잖아요. 그럼 손녀죠. 우리 딸이고 창광 유치원 다녔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강민호 교수님은 북한에서 또 보통 있다 오신 분은 아닌 거죠, 이명선 대표님? 아니, 급이. 사실은 제일 욕먹고
비판받아야 할 그 북한의 계층인 거죠 이게. 나는 원래 형님네 같은 사람들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김수성 선생님, 이 일부러 그렇게 차관급 이상 아이들만 따로 그렇게 좋은 유치원에 보내는 또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 북한이란 사회구조의 특징이요. 계급적 테리토리라고 해서 막 계급적인 그런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까도 보다 여러 가지 그런 현상에 대한 거를 우리 미녀분들은 또 모르시잖아요. 상류층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 유지의 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학군이나 이런 그런 교육 자체도 이자처럼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 상류층들이 사는 거는 철저히 그냥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류층들의 생활을 하위층이 알게 되면 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런 그 영역에서의 특성 때문에 유치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일단 뭐 창광 유치원 같은 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네, 상위 1%만 간다는 창광 유치원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유치원이라고 저건 게? 이 나라의 밝고 밝은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한 품에 안아 애지중지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행복의 열람. 그래서 이 나라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우리 집이라 정답게 부르는 창광유치원입니다. 자라나는 꽃봉오리들의 덩심세계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행복의 이 열람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 저 블록 요즘에 유행인데? 아, 유치원 안에 저런 게 있어? 이야. 오, 진짜. 아, 유치원 안에 저런 게 있다고? 아, 대단한 빌딩이야. 야, 김정은이 직접 보내주는. 봐. 이야. 수박이 있네. 식당에 무슨 호가 샹드리에 봤어? 식당에 지금 샹드리에? 와. 아니 빵도 무리등. 힙한 먹는다. 대박. 뒤에. 참. 지금 요즘이에요? 희재기 봐. 세상에 희재기가 있다니. 아니 병원도 직접 안에 건강까지 책임. 애들이 때깔이 밝아요. 학교가 무슨 대학교 수준이야, 유치원이. 야, 저게 0.01% 가는 유치원이라는 거잖아요. 유치원이 와. 자, 보내고 싶겠다, 나 같아도. 제일 궁금했던 게 지금 우리 유치원 어린이 애들도 보면 옷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저게 공개 안 하고 그냥 외국인들만 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우상화해서 내세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창광 유치원밖에 내세워줄 게 없잖아요. 제일 잘 되는데 저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선물 보내주고 하는데 오히려 저런 것들은 일반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마 원성을 살 겁니다. 맞아요. 사실 지방 사람들이 보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데가 있냐.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저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김정은이 자체가 지금 그런데 사실 저게는 특별히 공급되고 특별히 모든 걸 다 제일 우선으로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옷도 저거 뭐 촬영 온다고 좋은 거 입혀놓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저런 걸 기본적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저렇게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데는 단체복 입는 데도 있어요, 유치원. 그런데 여기는 단체복을 안 입히는 거 봐요. 김정 선생님, 저 유치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건평으로 보면은 12,000평 정도. 유치원이? 부지 면적이. 그 다음에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든요. 네, 아마 남한 시가로 1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보면은 평양 창광 유치원 그다음에 아까 타가소 말도 나왔는데요. 타가소가 우리 평양의 또 김정숙 타가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또 참 그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인 거죠. 외국인들 오면 여기 참관단이라고 해서 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야, 세상에 유치원 보여준다는 얘기 처음 듣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만큼 잘 키우고 있다는 걸 아이들 보여주는 교육 거죠. 잘 시키고 있다 이런.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까지 지금 유치원 얘기하잖아요. 0.01% 정도 가는 유치원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놀라운데 유치원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예. 뭐가? 이제 뭐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이게 다 단계가 있다고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자, 북한 1% 엘리트 코스예요. 예, 창광 유치원을 일단 가고요. 그렇죠. 다음. 창전소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거든요. 창전소학교가 있습니다. 강문대 교수님, 창전소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저 창전서학교는 중구역 창전동에 있다고 해가지고 창전서학교고 근데 이제 창전서학교는 김일성이가 다녀갔던 학교, 그러니까 현지지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지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녀가게 되면 그 학교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사족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도 다 저기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니, 이 학교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간부 사택들이에요, 몽땅. 저기 사진이 이길 수 있는 찬스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사진이죠? 네. 컴퓨터 있고 다 있네. 그러니까 이 창전 서학교가 왜 유명하냐면 사족비라고 하거든요. 사족비 저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 몽땅 거기다 다 일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바로 창전 서학교. 그러면은 아까 뭐 김정은도 다니고 있다 그래서 창전 서학교가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특별한 대우가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서학교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아 컴퓨터 하나 자체가? 아니 저 창전소학교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학교의 표준이에요 거기가. 예. 그다음에 창전 서학교는 여기 바로 창전골이라고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내려서 대동강 바로 옆에 유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가장 많이 찾아온 사족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네, 그리고 유래를 보면은 예전에 평양시가 수해 때문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네,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걱정스러워서 갔던 곳도 여기예요. 다음은 이제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엘리트 코스인데요. 평양 제1고등중학교. 그러면 평양 제1고등중학교랑 아까 명문이라고 했던 금성 제1고등학교랑 그 차이가 뭔가요, 강도 교수님? 그러니까 금성학원은 뭐 지금은 좀 금성학원으로 바뀌면서 뭐 컴퓨터 뭐 천재들도 간다고 하지만 기본 만들어한 취지는 금성학원은 예술인 양성소고 이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우리나라의 과학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재들, 수재들 가는데. 수재들 가는데. 수재들 가는데 수재라고 다 못 가고 간부들 자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 데가 많. 저 우리 아라 씨 이거 들어는 보셨어요, 아라 씨는? 평양에서는 유명하겠죠. 은희 씨는? 이게 TV에는 자주 나왔었어요. 평양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이 교육받는 장면이 학생 그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알아요. 창광유치원은요? 창광유치원도 TV에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근데 거기서 어떤 걸 가르친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이 학교를 이게 평양 제1고등중학교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도마다 제1고등중학교 하나씩 다 세워놨는데 특히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뭐가 특징이 나면 간부들 자녀들도 많이 갑니다. 수재들도 가지만 남산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남산고등학교는 인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는데 여기 김일성 자녀들이 다 100% 남산고등학교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산고등학교, 김종일이, 김평일이, 뭐 김경이, 그다음에 김경진이, 김용일이, 그러니까 김일성 자녀가 5명 있는데 이 5명 전체가 이 남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자녀들이 나온 다음에 이 학교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김종일이가. 왜요? 다시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안 좋기 때문에 싹 폭파시켜 버리고 없애고 거기 중앙당 청사가 다 들어섰는데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부들 자녀들 어떡할 것인가 해가지고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그냥 당연히 여기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험을 보나요, 저기? 시험을 보고 아니, 가고 노력을 싶었는지 해야 아니면. 창광유치원을 걸치면 뭐 그건 11년제 의무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전서학교를 가는 거고요. 그럼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시험을 보고 시험을 수재들만 가는 겁니다. 한선희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평양에 있는 일고등에 가기 위해서는 이름 있는 뭐 김책공대라든가 이런데 대학 교수들 불러가지고 교수를? 네, 또 외국에 좀 나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과외를 받아요. 1대1로.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와서 해주면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 받아가곤 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영어 같은 걸 이제 배웠는데 일고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한 달에 $100 정도. 아무리 북한도 고위층 돈이 자제라도 있어야만. 공부를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평양 일고등은 좀 아무나 좀 갈 수 없는 곳이고 최고의 수재들만 갈 수 있고 근데 최근에는 지방에도 이게 일고등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일고등에는 들어가려면 엄격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집 자식이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초창기에는 일고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그 여기저기서 그 교육열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간부들 자식과 있는 집 자식들이 거기를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면 백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어렵다 하게 되면 가예를 쓰는 거예요. 가예를 써서라도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일고등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 학교보다는. 지금 현재는
북한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가 중국어, 영어, 수학, 물리 한두 가지 과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많은 걸 해서 분산해서 안 된다. 내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줘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데려다가서 이렇게 교수들 데려다가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가는 것이 수월하게 중앙대학을 우선 첫째로 추천을 받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면은 어디를 갈까? 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종합대학이죠. 우리 강명도 교수님이 안 나오신 대학교. 왜 김일성 종합대학을 최고로 꼽나요, 강명 교수님? 아니 김일성이 누굽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데 북한에서. 이름이 그 들어있지. 김일성 이름 달아놨다는 자체가 최고 대학이니까 달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최고 대학일 뿐만 아니라 최고 교수진도 다 최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수 교수만 되면 승용차 줬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도. 나라는 승용차를 줬습니다. 물론 혼자서 타는 건 아니죠. 두 사람에. 교수 두 사람이 차 한 대 탈 수 있게 그만큼 대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보면 북한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종합대학을 민족 간부 양성의 중심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데 항상 이제 중요 요소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간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남한에서 서울대 가려고 이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고 미래도 완전히 확정적이다 하는 것을 보장받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출신 성분이 중요했잖아요. 물론 뭐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럼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때는 출신 성분도 뭐 중요하지만 성적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참고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 때는 전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추천을 받고 입학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입학 시험 이제 북한은 입학 시험을 칠 때 수험 번호 쓰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다 이게 접어서 꿰매 넣습니다. 안 보이게. 일률적으로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이 누구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지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간부들의 백이나 뭐나 해가지고 또 야를 뿌리기 때문에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은 입학 시험이 끝나면은 채점하는 선생님들하고 그 시험 용지 있죠. 이걸 싣고 지도새도 모르게 암해모사처럼 오댄가 사라져요. 금강산이라든가 묘양산 쪽에 가서 아예 앱단 곳에 가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힘 있는 간부들은 그것까지 위치 추적을 해서 따라가서 네, 또 자기 자식 거나 이거 부탁받은 이렇게 고치곤 하고. 출신 성분이 우수한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그 정원이 더 되잖아요. 출신 성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경쟁은 엄청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 공부 결국 잘하는 사람들이 가긴 가죠. 예, 당연히 갑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 학과정을 고치는 과정에 생활용 요거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뒤를 못 봐주는 겁니다. 못 대주는 거죠. 그럼 장학금도 없어요? 장학금 있죠. 김일성 장학금도 있고 장학제도는 있는데 그 북한의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장학금 받아봤자 그 꼼값도 안 돼요. 그게. 박기슬 씨. 예, 제가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우리 시형이 다녔어요. 정치경제학부 거기에 붙었어요. 거기 붙어가지고 공부하는 어간에 진짜 그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 만만치 않아요. 그건 무슨 진짜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시아버지 그 맨날 그 덜렁청이 부인장 하니까 그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식량 올라오면 그 식량을 날라다줘요. 그 간부들한테. 예. 그래야 이제 그 마지막까지 7년이란 기간을 이제 졸업하고 나오지 안 그러면 그 경쟁률에 벗어나질 못해요.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류대학은 아무래도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돈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붙긴 붙었지만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간판으로 앞으로 나랑 일생을 같이 할 여자를 예,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여자 쪽에서는 좀 출신 소문 안 좋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감으로써 신부 세탁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 한 6년인가 7년 됐는데 7년을 계속 뒷바라지를 했어요. 돈을 그냥 퍼부었는데 근데 남자들이 한 30% 40%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그 여자들 집들에서 그 앞길을 막아놓겠다고 막 그 복수를 하는.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남한에 왜 판검사 법대생들. 시험 뒷바라지하고 의사 뒷바라지하다가 딴 데 이식 당당하고 이러고. 많은 드라마의 소재죠. 이야, 북한의 평양이 그래요. 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무산에서 평양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애들은 대단한 거예요. 평양네. 그래서 우리 쪽에 강택민이라고 아까 중국의 그 주석처럼 잘 산다고 해서 별명이 강택민인데 그 집의 딸들이 2명 다 평양에 있는 체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돼서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가요. 왜냐하면은 평양 냄새 맡는다고. 냄새가 다르대요. 그리고 때깔도 다르대요. 그럼 걔네들은 막 으쓱해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맞아. 그렇게 김일성 종합대학이 무산에서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양이라면 다 난리. 저희 때도 시골에서 저 울산에서 또 시골이잖아요. 맞아. 서울에 있는 S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안 가도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만 가도 맞아. 서울 쪽 대학 같다고. 맞아. 플랜카드 쓰고 난리 나고 내려오면 서울 냄새 맡는다고 그러고 분명히 사투리 쓰는데 야 서울말 쓰지 마 이러고. 똑같네. 자, 오늘 뭐 이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좀 너무 먼 얘기라서 우리 혹시 오신 분들 이순실 형, 예. 순실 형 오늘 어땠어요? 1% 얘기 들으시면서. 아우 막 그냥 우리가 속고 살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좀 분노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한테 차려주는 건 그냥 굶주림 그냥 떠돌이 생활밖에 없었다는 게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만큼 우리가 당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쳐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저게 북한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딱 외국 나라, 외국. 뭐 중국, 뭐 북한에서는 중국이 좀 잘 산다고 하는데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처럼 지금은 보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저런 거 정말 몰랐어요. 밀수의 여왕 특집편 진정한 특집. VCD 녹화할 때 평균 500대씩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자동차. 하루 저녁에 10대 정도. 공보석이라고 중국 돈을 80만 원인데 1억 5천, 1억 6천? 보름 동안을 돈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북한 상위 1%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여기 한국에 사는 제가 보기에도 위화감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 믿기지가 않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혹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도 사실 걱정도 됩니다. 예. 빨리 북한 정말 주민들이 잘 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